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가 대통령실 인사와 탈북어민 북송 문제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12.12에 준하는 쿠데타 상황이라며 위법성을 엄정 조사하겠다고 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질의였는데 첫날부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기에 앞서서 어제 국회의원들의 질의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답변 총평 어떻게 좀 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 네, 이게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이 거대 야당이 조금 날카로운 국민의 입장에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조금 종이 호랑이의 종이 원굿 아니냐. 호랑이요? 이게 예. 덩치만 컸지 제대로 국정이 현안에 대해 가지고 어. 국무총리나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잘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어제 이제 기대를 모았던 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질의와 응답, 특히 이 정부의 인사 문제가 국민의 가장 큰 불만이랄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했다. 박범계 장관이 판정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리도 좀 부족하고 구체적인 팩트도 부족하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격을 하니까 예. 그 반격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멍한 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박범계 장관이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종이 호랑이 같은 야당의 공격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아, 듭니다. 그래요?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 인사 문제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지인들 채용 논란 문제 예.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어민들 북송 문제 추방 문제도 사실상 국민들한테 큰 지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과거 정권 얘기만 한다. 새로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점을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현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점들, 또 국민의 설득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좀 나왔던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냥 설전만 하고 이 나왔던 얘기니까 당연히 이제 국무총리라든가 장관은 다 준비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할 거야.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오늘 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 상임위원회라 이런 데서 좀 연구도 좀 하고 새로운 사실도 좀 갖고 나오고 말이죠. 예. 그런 거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장면 서 교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었습니다.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그 공방들 주요 내용 저희가 간략하게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넣게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이신 것이며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예,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 기싸움이 정말 팽팽했습니다. 고성도 오갔고요. 보는 저희까지도 이 상황이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3번을 불렀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라, 다시 나와라. 3번을 불러서
결국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네, 아까 뭐 이제 한동훈 장관 뭐 질의 답변 요구하면서 3번 들어가시라, 다시 네. 나와라,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그렇죠.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좀 군기 잡기 측면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군기가 잘 잡힌 것 같지가 않고 또 한편 다르게 보면은 조금 본인이 또 질의하다가 답변이 좀 궁색하니까 네. 일단은 군기 잡기 하면서 들여보냈다가 다시 3번이나 불렀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이 법제 규정 정보정보법을 개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근거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거는 위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왜 검찰총장 없으면서 본인이 검찰 인사를 다 했느냐? 특히 평검사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검 차장, 즉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뭐 여러 번 상의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박범계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많이 했지 않느냐 이렇게 역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답변을 못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고함만 지르는 택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팩트를 가지고 검찰 예를 들어서 서울지검장은 이렇게 임명됐는데 어떤 배경이냐 그래서 대검 차장은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됐느냐 그다음에 서울지검에 뭐 예를 들어서 주요 보직들이 있는데 이렇게 검사들이 보임이 됐는데 이게 다 윤석열 사단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정했던 인물들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중심의 검찰 인사를 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조금 팩트를 가지고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야 되는데 너무 좀 논리와 팩트가 부족하고 조금 날카롭게 공격을 못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질의하는 의원이 창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답변하는 법무부 장관이 방패 입장인데 오히려 창과 창 대결에서 박범계 의원이 조금 밀린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패가 더 두꺼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에 했던 인사검증 모두 위법이냐라고 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사정보와 인사검증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인사혁신처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거기서 모든 정보 주요 인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인사혁신처가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인사검증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검증을 해야 될 거냐? 그거는 원래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인사혁신처에서 다른 뭐 이유로 해서 법무부 산하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걸 가지고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예. 오히려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정보와 인사검증을 할 때 비밀리에 또 비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고 지금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인사검증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인사검증의 전체적인 뭐 평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사실관계, 팩트만 네. 수집해가지고 청와대 인사기획관실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은 판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 또 뭐 이런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뭐 저는 그 말이 사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는 것보다 이번에 이렇게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검증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엔 청와대 인사수석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 또 인사혁신처 이런 쪽에 인사 정보를 다 올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 산하 비서실에서 하는 것이죠. 그걸 갖고 위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민정수석실에서는 이제 검찰과 경찰 라인에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했겠죠. 인사수석이 그걸 모으고 또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거기서
결정을 내서 합의하고 협의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러한 적법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적절한 절차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인사가 아니다, 기다 그거는 나중에 대한 문제고 국민에 대한 동의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라인 전혀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무부에서 다 취합해서 사실상 왕장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구인 한동훈 장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해서 물론 비서실하고 관계는 있겠죠. 거기서 사실상 좌지우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언론에도 많이 났던 거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물론 설전에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네. 이 국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국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국회는 박범계 의원과 설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인사 문제는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사인데 인사 문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 이건 적절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과거 정권에서 다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 대한 무시고 국민 대표기관 국회에 대한 도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부의 지지층들은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상당히 후련하게 잘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이 금리만 빅스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빅스텝을 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생각도 한 장관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군기를 잡으려면 구체적인 사실들 이런 거 갖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건 안타깝고 아쉽고 국민들이 민주당 제대로 잘 싸우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향후에 나왔을 때는 이 국회 아니에요? 국회에는 장관들을 견제하고 왜 대정부 질문을 왜 합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질타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게 행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리인데 원내대표가 전직 장관하고 현 장관하고 좀 붙인 것도 좀 이게 언론에서는 굉장히 재밌을지 모르지만 박홍 원내대표가 의원이 자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은 다음 해는 대정부 질문 또 있으니까요. 다른 부처입니다만은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궁금해하고 그 인사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라. 인사정보단인가 인사기획단에서 뭘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쉬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하는 자세와 태도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범계 의원이 질의 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왕중완이 아니냐, 1인 지배 시대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인사정보관리단을 가지고 있으면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또 장관이라든지 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들 다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네. 정말로 가장 실세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좀 했는데 이제 정치적인 공격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지명된 장관들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왜 4명의 후보자들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낙마를 했느냐, 또 국민적 좀 논란을 일으켰던 여러 장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고 강행된 장관도 있고 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들이 있는데 이런 인사검증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질문을 했으면은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갖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모든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과 행정 분야의 인사검증을 맡아서 하고 있구나. 이게 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제 데뷔전이라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한덕수 총리에게도 박범계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적 채용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대통령실에 이러한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 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채용에는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 부분에서도 역대 정권, 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덕수 총리가 합니다. 아니 모든 인사라는 것이 추천을 받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40년 지기의 아들, 그죠? 또 친척의 아들, 그런 지인의 아들, 이런 사람들 후원금 1,000만 원 낸 사람의 아들을 대통령 비서실에 쓴다? 그거를 어느 국민과 청년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인 비서실에 그렇게 지인과 뭐 외가입니까? 외가 6천 친인척인가요? 이런 걸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기대를 버리고 불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뭐 인사 문제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겠죠.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도맡아서 하니까 뭐 대통령 비서실은 한동훈 장관이 안 했겠습니다만은 뭐 실세들이 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었고 한 총리는 저 점에 대해서는 그냥 관료로서의 그냥 답변이 아니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그럼 대정부 질문 이제 물론 과거에도 한 차례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에 나섰던 건 답변에 나섰던 건데 그 모습은 어떻게 아니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총리들 보면 가까운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총리라든가 정세균 총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저희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였고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냥 그리고 또 박봉계 의원도 그냥 그런가 하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공박도 안 하고 그래서 타겟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저런 문제는 그래도 하여튼 한덕수 총리가 실세 총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총리인데 그냥 총리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국정을 책임지는 헌법과 법률상에 입각한 총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물어보고 총리도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좀 답변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조금 큰 뭐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실 사적 인사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답변을 했는데 뭐 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검증을 하고 마지막에 채용을 한다. 그런 이제 채용 과정도 충분히 설명했고 네.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해서 굳이 불이익을 받아야서는 안 된다. 그게 오히려 불공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능력과 경험과 이런 걸 잘 검토해가지고 적절한 자리에 채용을 한다. 이런 기준도 잘 설명했기 때문에 총리로서 윤석열 정부 이렇게 지금 인사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잘 설명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 총경들 전체 회의 연걸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정이 없던 긴급 브리핑이 열었고 이 사태를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대정부 질문에서의 이 장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야당의 공세 관련된 모습 보시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전국 총경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이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의 12.12 쿠데타에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채 특정 지역에 모여서 어떤 것이 됐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회가 12.12 쿠데타에 이르를 수 있다고. 쿠데타라는 표현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쿠데타입니까?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찰관들과 공감을 하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의 답변 내용 보셨는데 사과할 뜻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앞서서도 긴급하게 예정이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앞서서 먼저 한번 한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공세가 더 강했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제 주무 경찰청 이제 소속을 두고 있는데 담당자로서는 저렇게 뭐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또 대통령이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걸로 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아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발언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그 전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대기 실장이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극적인 발언 아닌가, 감정이 상당히 실려 있는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12.12 구테타를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구테타를 실행할 수 있는 강제적인 물리력.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찰이 물론 14만 명이지만은 뭐 물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력이라는 게 잠재적인 거지 행사할 그게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특정 그룹, 즉 12.12는 이제 하나이라는 군 일부 이제 뭐 엘리트 그룹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제 특정 그룹이냐? 뭐 쉽게 말해서 경찰 지금 주도하게 된 뭐 두 사람이라든지 세 사람 이런 주도 그룹이 있다. 그 뒤에는 이제 경찰대학교 출신 고위직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드러난 게 아니고 예상 추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경찰 뭐 서장 회의가 정말로 쿠데타할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단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모인 거냐? 아니면 정말 쿠데타할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장관 입장에 봤을 때는 집회를 하지 말라, 또 해산하라 이런 지시를 경찰청장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거는 상당한 기본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경찰들 입장에 봤을 때는 무슨 이야기냐.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단순 모임인데 이거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몰아가는 거는 너무 과한 처사다. 반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행안부 장관의 이 12.12의 쿠데타에 준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 이런 과한 표현 때문에 경찰 내부의 반발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고 이게 행안부와 경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여당, 야당, 정치권의 문제로 비화되게 되는 어떤 단초를 일으켰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약간 대화와 소통, 타협, 행안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 경찰국 신설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경찰서장 회의에서도 뭐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자체보다는 신설을 하면서 왜 경찰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절차상 민주적인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경찰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경찰도 이런 집단 행동보다는 어떤 정책 건의서나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정당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게 앞으로 사태 해결에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유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또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다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뭐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죠. 근데 사실상 검찰이 수족이 없어요. 수사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을 산하에 둬야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행정이라든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검찰 출신자 요직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근데 검찰이 예를 들면 뭐 지금 검찰 개혁을 통해 갖고 수사권도 제한돼 있고 거기 있는 수사관들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냈겠죠. 이 검찰 법무부 산하에
경찰국을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법무부는 이제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관장하는 것이니까 검찰국이 있는 것이죠. 근데 행안부는 경찰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란 말이죠. 행안부는 행정안전부 아니에요. 지금도 정부 법제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치안 업무를 행안부에서 다룬 적은 없단 말이죠. 경찰 출신들이 행안부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경찰청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경찰국이라는 것을 행안부에 둬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 경찰들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 자신들이 경찰청이 있고 그 산하에서 위계 질서에 입각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3만 경찰위원회도 따로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뭐 민주적 통제를 하니까 권력도 나눠야 된다 그런 것이고 경찰에 예를 들면 뭐 수사를 할 때 위법한 행위라든가 반인권적인 행위 있으면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통제 장치들이 있고 또 실제로 이 경찰대학 출신이라든가 이번에 뭐 구급 경찰 시험이 그 구급 시험인가요, 그죠? 예, 굉장히 몇십 대 1이에요. 상당한 우리 사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명감이 있고 그런 분들이 경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무슨 뭐 민원이 있을 때 경찰한테 직접 전화 몇 번 했어요. 아주 진짜로 잘해주더라고요, 정말. 옛날 경찰하고는 달라요. 이승만 때 그냥 뭐 대화하는 사람들 때려잡던 경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상민 상황에서 장관도 하는 얘기가 이제 전체 경찰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부 정치 경찰이 있다. 그런 경찰들이 과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까지 직접 거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윗선에 연관돼서 이제 정치적인 역할로서 경찰권을 남용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유독 정치적 사건에는 약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전체를 다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 경찰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측면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고 뭐 1인 피켓이 하면 권력이 하수인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12.12 쿠데타에 비유한다. 하극상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이러한 그 하나 세력이 노태우 그 구사단을 끌고 내려와서 말이죠. 탱크를 앞세워서 정수마 참모총장을 계급장을 띄워서 자기네들 권력을 쥔 사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똑같습니까? 경찰이 자기들이 잘 해왔는데 이것이 경찰국을 통해서 정권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회의밖에 더 했나요? 어떤 행위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극상으로 본다는 것은 뭐 저는 그런 얘기를 이상민 장관 얘기를 들었을 때 하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완전 경찰을 밑에 두려고 하는. 근데 시대가 워낙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런 의도가 과연 뭐 국무회에서 통과는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관철될지는 제가 보기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과 이제 소통 문제에서 조금 이제 제대로 안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행안부 장관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 경찰 정책과 인사 관련돼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 치안비서관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실이 되고 치안비서관실도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경찰 사무를 담당할, 즉 경찰 사무로 하면 경찰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예산, 인사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 조직법 뭐 34조 또 경찰청법에 보면은 치안 사무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그래서 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청법에 보면은 총경 이상 인사할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임명 재청권을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이런 재청권이 행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치안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경찰 업무를 담당해야 할 부서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정책 업무와 인사 업무와 예산 업무를 지원 내지는 관리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행안부에 두는 게 무슨 문제냐. 본인 장관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장관의 직무수행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나 경찰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경찰 장악 통제냐 뭐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행안부 장관이나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시켜 주면서
경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치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어떻게 소통하고 좀 설득하느냐 이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 치안 비서관이 없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런 유관 업무를 받을 수 있는 비서관이 그 업무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행안부도 과거에 있던 그 규정에 입각해서 지원하고 사무를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경찰국 신설해서 사실상 경찰의 인사에 다 관여하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왔는데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완전히 올가맨다는 것은 사실상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들여온 거 아니냐라는 것에 입각해서 총경들만 반발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주말에는 이제 팀장들이 또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팀장 회의를 지금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글쎄 합의하겠다는 말입니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죠. 왜 이렇게 경찰들이 그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 경찰국 신설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그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것이 12.12 구태타라 그러면은요. 경찰들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불쾌한 것이고 모욕적인 것이죠. 예. 이상민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총대를 맸으니까요. 서 교수께서는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쿠데타라는 발언이 어느 정도 수위를 넘나든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경찰들 입장에서 지금 14만 경찰 전체가 회의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소통 절충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경찰청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경찰청장 이제 권한대행 후보자 윤희건 씨가 이제 뭐 지금 지명돼 있는데 조만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죠. 그래서 경찰청장 뭐 후보자가 좀 나서서 좀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런 집단 행동을 좀 자제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감정적 대응으로 경찰과 행안부 또 여야가 개입되게 되면 이게 경찰국 신설의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는 게 구태타란 말이냐, 우리가 반역 모의를 한단 말이냐. 이 경찰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감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해결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법 집행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상당히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또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고 또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둘 다 조금 결말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에서 조금 중간에 계시는 그 경찰 고위직들이 나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거를 경찰청장 후보자와 행안부 장관 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좀 정상적인 합리적인 소통과 대화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정당한 의견 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해서 공개적으로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의견을 예를 들면 청장 후보자한테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너 대기 발령이야 안 돼. 그래버린 거 아니에요. 면담도 다 취소되고요. 경찰들 입장에 봤을 때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경찰이 검찰처럼 과거 검찰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뭐 제3의 권력기관을 좀 부상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찰청법에 입각해서 경찰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대민 행사를 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행안부에다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이 분란을 자꾸만 일으킨다는 거죠, 이것이. 참 저는 경찰국 신설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국무회에서 통과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취소하라 뭐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 이제 이 개정안이 상정이 오늘입니까? 되고 통과가 되면 다음 달 2일에 공포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또 출근길 문답에서는 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중대한 국기 반란이라고 생각하고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확실히 지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상정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기분이 이제 들거든요. 불쾌하겠죠. 그러나 이게 국기 반란이 아니죠. 정당하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사를 모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국기 반란입니까?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고 경찰 공무원들도 그냥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커피 자판기들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중요한 인간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다 경찰 쫓겨나면 이 사람들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가 대통령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국민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만 억압적으로 국기 반란이다 생각하다 보면 더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 되면은 대민 봉사민 검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행안부와 경찰청이 알아서 할 거라고 본다. 전날의 입장에 비해서 오늘은 입장이 조금은 더 명확하고 강경해졌단 말이에요.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치안 국방의 최종 지휘자다. 집단 반발에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본다. 국가의 기본 질서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조금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다는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태가 그만큼 더 악화되거나 진전됐다고 보는 거죠. 경찰들의 내부 반발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다. 그리고 국방과 치안은 국가 기본 사무기 때문에 기본 질서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조금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경찰은 이제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국민의 그 생명 또 재산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유지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동안에 이 집단적인 행동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국가 질서 또 국민의 생활 질서에 굉장히 중대한데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법 7조에도 보면은 장관의 소속 공무원 지휘권 또 경찰청장 지금 후보자의 그다음에 집회 금지, 참석 자제 이런 것들을 경찰도 좀 감안하면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의사 표현은 민주적으로 질서 있게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교수님께서는 좀 말씀하셨지만은 경찰들 자체가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집단 행동이거든요. 집단 행동이라 하면 강한 압력성, 압박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국민적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좋지 않기 예. 때문에 경찰이 좀 자제하면서 정당한 의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